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3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강도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제2절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개념과 입지조건 또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주요 시설과 장비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역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역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암벽 크레인 또는 겐츄리 크레인이라고도 불립니다. KS 규격으로는 이것을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는 겐츄리 크레인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격자 구조의 붐이 있는 박스 그리더의 전형적인 A-프레임인데요. 선박과 부두 사이로 컨테이너를 싣고 부리는 가장 핵심적인 하역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두의 모든 운영과 표시를 컨테이너 크레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컨테이너 크레인의 선적 및 하역 속도는 선박의 취급 속도와 부두의 전체 화물의 처리 능력의 한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의 그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 위에 이제 박스에 조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사가 들어가 있어서 크레인 기사가 여기 조종을 하면은 이 뒷면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오면은 컨테이너를 이제 견인할 수 있는 그 훅이 내려와서 컨테이너를 집어 올려서 이렇게 이동시키고 다시 내려서 여기 셰시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동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의 이제 사이즈도 항만의 크기 또 선박의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광양항에 들어가는 이런 크레인을 기준으로 보면은 대개 한 40.6톤 정도 하역이 가능하고요. 시간당 45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리 가능한 선박은 6단 18열, 이 6단이라는 것은 앞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를 쌓아놨지 않습니까? 이게 컨테이너를 6단으로 올렸을 때를 6단이라고 하고요. 열은 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열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인데요. 대개 6단 18열까지 그 처리가 가능한 것이 이제 광양항 1단계 부두에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선박이 약 2만 TU급 선박이 개발돼서 많이 사용되면서 한 18열이 아니고 24열까지 아웃리치가 뻗어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크레인을 만들 때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열이 이제 늘어나는 것입니다. 배가 커지면은 세제곱으로 이렇게 배의 용적을 따지기 때문에 깊이가 조금 깊어지면서 이 옆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지는데 결국 여기서 보면 아웃리치가 길어질수록 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광양항 1단계에 들어올 때는 18열까지가 한계였고요. 지금은 24열 이상의 크레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당 한 5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설치는 한 8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한 24열 크레인이 대부분 대체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퍼 크레인인데요. TC라고도 하고 컨테이너를 야드에 적합 및 적재하거나 트레일러에 상하차하는 장비인데 최근 자동화를 위해서 고무 타이어식에서 레일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화 터미널에서는 정확한 위치 선정 및 자동화가 용이한 레일형 트랜스퍼 크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블록당 교차할 수 있는 2대의 RMGC를 설치하여 야드의 장치율 및 처리 능력을 증대시켰고 고장 시에도 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이제 트랜스퍼 크레인이죠. 트랜스퍼 크레인인데 밑에 이제 레일이 깔려 있는 상태로 이렇게 레일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트랜스퍼 크레인이라고요. 러버 타이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광양항 기준으로 보면은 40.6톤 하역 가능하고요. 이제 컨테이너에 화물이 실렸을 때 최대 중량을 40.6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당 한 25개 처리가 되고 4단 6열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고무 타이어식을 여기는 사용하고 있는데 레일식을 세계적으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당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제작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스트래들 캐리어인데요. 주 프레임 내에서 컨테이너를 올리고 운반하는 장비인데 주 프레임 내에 컨테이너를 운반하면서 컨테이너 열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2단 적재 1단 통과 또는 3단 적재 1단 통과가 가능하고요. 다른 장치를 통하지 않고 야드의 컨테이너를 자유자재로 운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컨테이너를 야드로 운반 적재하는 장비로서 최근 자동화 및 장치 능력 증대를 위해서 트랜스퍼 크레인 앞에서 설명드렸죠. TC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스트래들 캐리어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2단적 정도 되어 있죠. 2단이나 3단 정도인데 보통 한 2단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여기 보면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두 개 1.5단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밑에 있는 화물을 여기다 싣기 위해서는 요 위에 걸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둘 다 2단적을 해버리면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야드, 배후의 야드를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두에서는 이 스트래들 캐리어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와 같이 트랜스퍼 크레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전부 야드 트랙터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반면에 스트래들 캐리어의 경우에는 이 장비에다가 하역을 여기 옮겨가지고 이대로 이동해서 그 아까 말했는 그 암벽까지 갖다 놓는다든지 그 에이프론을 갖다 놓으면은 배로 바로 싣는다든지 또는 배 위에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해 줄 때, 인수도할 때도 이 스트래들 캐리어는 직접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사용량은 줄일 수 있는데 굉장히 넓은 야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1.5단으로 이렇게 야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요. 이러한 장비는 주로 유럽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상당히 그 면적이 좁은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서유럽 쪽으로 가면은 산지가 별로 없고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은 땅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리치 스태커인데요. 컨테이너 운반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컨테이너 적재 및 위치 이동 교체 등에 사용되는 산업 운반용 차량입니다. 긴 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야드의 적재 또는 하역 작업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풀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앞에서 그 설명드렸는 그 스트래들 캐리어하고 기능이 약간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제 방식이 이 리치 스태커, 이제 리치가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세워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1.5단적 정도 되어 있어야 그 밑에 걸 빼서 이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직접 집어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그 야드에서 그 인수도 화주에게 인도를 해주거나 수령하거나 또는 이것을 그 컨테이너 크레인 밑으로 가져가서 에이프론에 갖다 놓으면 이제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선박으로 이동시킨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역시 유럽과 같이 야드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컨테이너를 쭉 깔아놓고 쓸 수 있는 지역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드 트랙터인데요. 셰시와 결합되어서 사용되는 장비인데 보통 이제 그 우리 도로에서 보면은 컨테이너 싣고 가는 대형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컨테이너 부두 안에서 사용될 때는 이것을 야드 트랙터라고 합니다. 항만 장비로 사용될 때 그러한 용어를 쓰는데요. 셰시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엔진의 견인력으로 셰시를 야드 내에 운반하는 장비인데요. 컨테이너 야드 내에서 야드용 셰시를 견인하는 차량으로서 주행속도가 한 30km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50km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 앞에 장비 요것을 야드 트랙터라고 합니다. 엔진이 달린 요 야드 트랙터고요.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요 바닥에 싣고 있는 요 부분은 셰시라고 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피트용 야드 트랙터가 있고요. 40피트용 야드 트랙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클리프트인데요. 보통 우리가 지게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중을 상하로 이동하기 위한 마스트를 갖추고 이동 장소 간의 화물 운송이 가능한 산업용 차량입니다. 포크를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 운반하는 장비로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주로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포크리프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셰시인데요. 컨테이너 크레인에 의해서 하역된 컨테이너 박스를 야드 크레인이 취급 가능하도록 이송하는 중간 운송 장비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최근엔 브레이크를 장치해서 안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런 것이죠. 앞에 이제 야드 트랙터를 설명할 때 뒤에 달려가지고 컨테이너를 여기다 싣고 있었는 이 장비를 셰시라고 합니다. 다음은 항만 장비의 무인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자동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진 지역이 로텔담인데요. 로텔담 항의 ECT 델타 터미널에서 이러한 장비들이 많이 무인 자동화가 되어 왔습니다. 먼저 듀얼 호이스트 컨테이너 크레인이라는 것인데요. 붐에 연결된 호이스트가 컨테이너를 선박으로부터 집어서 붐을 따라 이동해서 크레인의 다리 부분의 플랫폼에 내려놓으면 플랫폼에 연결된 호이스트가 이를 트랙터에 실어주는 시스템을 듀얼 호이스트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사람이 타는 박스가 없습니다. 조종실이 없고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이동시키고 내리고 하는 장비인데 무인 자동화가 되어 있는 크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이 이제 아까 그림에서보다 상당히 이 아웃리치가 길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열 정도 되는데요. 한 24일까지는 배가 이까지 가겠네요. 이 크레인은 한 24일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AGV, Automated Guided Vehicle인데요. 이게 자동으로 이동한다는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컨테이너 크레인과 장치장 간에 컨테이너를 무인으로 이송하는 장비입니다. 소위 야드 트랙터가 무인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엔진 부분에 사람이 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셰시가 알아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미널 바닥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장착된 그리드를 매설해 놓고 운행 시 이 그리드를 통하여 위치를 점검하고 관제소의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으로부터 목적지와 계획된 통로를 통지받아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무인 이송하게 됩니다. 한 번에 컨테이너 한 개씩 이송하며 충돌 방지를 위하여 자체 초음파 센서 장착 및 통신으로 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일종의 셰시인데 셰시에 무선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여기다 컨테이너를 실은 상태로 이 바닥에 보시면 여러분들 도로에 속도 위반 감지 카메라가 달려 있는 도로에 보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하얗게 이렇게 선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 속에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센서들을 이 부두의 바닥에 쭉 도로를 따라서 설치를 해 놓습니다.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신호를 주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레이더 센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감지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ASC Automated Stacking Crane인데요. AGV로 이송된 컨테이너를 정해진 위치에 장치하고 장치된 컨테이너를 스트레들 캐리어 또는 트랙터의 셰시 위로 장착시키는 무인 컨테이너 장치 시스템입니다. 시멘트 구조물 위에 크레인을 설치해서 9단 10열의 컨테이너 장치가 가능하고요. 오토매틱 크레인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서 조정되며 크레인의 유지 보수를 위한 원거리 고장 진단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무인 자동화 터미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텔담 항의 ECT 델타와 시랜드 터미널이 무인 자동화가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단순히 장비의 도입뿐만 아니라 터미널 전체 시스템의 개조가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투자비가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 절감 서비스뿐만 아니라 처리 물동량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인력 수요가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점에서 장점이기도 하고 또 고용의 면에서는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화가 된다는 것은 단순 그 하역 인부들은 상당히 줄어들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아주 전문 인력, 상당히 그 전문화된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인력들은 수요가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터미널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ECT인데요. 선석 길이가 1650m, 총 면적이 1120제곱미터에 달하고요. 컨테이너 크레인이 16개, 스트레들 캐리어 39개, 야드 트랙터 3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K라인 외에 19개 선사가 기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ASC 24개, AGB 28개가 있습니다. 또 C랜드 터미널은 C랜드가 운영을 하는데요. 선석 길이가 970m, 총 면적이 560제곱미터에 달하고 컨테이너 크레인 8기, 스트레들 캐리어 5기, 야드 트랙터 8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항 선사는 C랜드 선사 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SC 24개, AGB 2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텔담 ECT 델타 터미널의 전경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죠. 이게 다 자동화되어 있는 크레인이고요. 이러한 셰시도 AG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이 레일 따라서 이제 그 안에 선이 들어있는데 그걸 따라서 이동을 쭉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비들을 가까이서 찍어보면 역시 이제 이로 이동하는데 위에 아무런 사람이 탔는 부분이 없죠.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ASC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람이 타지 않고 요거는 이제 이동하는 그 일종의 그 엔진이 달려있는 부분이고요.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고 여기 셰시에도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이 AGB죠. 여기도 내려놓으면 여기 이제 자동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두는 상당히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부두라고 보겠습니다. 사람이 전혀 보이질 않죠. 여기는. 이제 컨트롤 타워 안에서 이것을 그 관리하고 조종하는 유지 보수하고 이런 이제 전문 인력들이 많이 이제 상주를 하게 됩니다. 역시 그 게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전부 게이트에도 그렇고 화물 내렸다 들었다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거는 이제 인수도 과정이겠죠. 이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화물을 내려주고 여기는 이제 트레일러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화물의 하이역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들 캐리어 방식과 그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트레들 캐리어 시스템에서는 하역 방식이 에이프런에서 장치장에서 에이프런까지 스트레들 캐리어로 운반해서 적치하게 되고요. 마샬링 야드에 2, 3단적으로 적치하게 됩니다. 장점은 장치장이 넓은 부두에 적합하고 신속한 하역 작업으로 컨테이너 크레인의 회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단점은 보통 2단 적치로 적치량이 적게 되고 장치장이 좁은 부두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스트레들 캐리어의 고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브레멘항이나 함부르크, 로텔담항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유럽 지역이죠. 다음은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인데요. 에이프런 및 장치장 내에서 야드 트랙터로 트랜스퍼 크레인까지 운반하고 트랜스퍼 크레인이 적치를 하게 됩니다. 마샬링 야드에 2에서 6단으로 적치를 하게 됩니다. 장치장이 좁은 부두에 적합하고 6단까지 고단 적치가 가능합니다.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요. 단점은 다단 적치에 따라 작업 속도가 느리게 되고 장치장이 견고해야 되므로 포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부산항, 싱가포르, 홍콩, 펠릭스토우, 롱비치항 등이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쉘 시스템과 컴파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쉘 시스템은요.
이 하역 방식이 에이프런에서 장치장에서 에이프런까지 셰시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마샬링 야드에서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적치가 불필요합니다. 장점은 트랙터와 직접 연결되므로 장치장 내에서는 보조 하역기기가 불필요하고요. 문전에서 문전까지 운송에 적합합니다. 순발력이 높아서 컨테이너에 접근이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단점은 많은 셰시가 필요하고 토지 활용도가 낮게 됩니다. 오클랜드 항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컴파운드 시스템은 수입 컨테이너는 반출이 용이한 스트래들 캐리어로 사용을 하고 수출 컨테이너는 다단 적치가 용이한 트랜스퍼 크레인으로 적치하게 됩니다. 이 장점은 각종 방식의 하역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했기 때문에 단점을 극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장점이고요. 개개 장비들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서 효율적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점은 컨테이너 처리 비용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화물 손상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스트래들 캐리어의 고장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부산의 허치슨 부두와 대만의 까오슝항에서 이런 컴파운드 방식을 컴파운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업무는 전산화에 의한 사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반출입 업무, 이제 반출입은 주로 컨테이너 부두의 게이트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수출입 기록 업무, 컨테이너 재고 관리 업무, 컨테이너 장치 관리 업무, 본선 적양화 관리 업무, CF에서 수출입 업무, 유지 보수 업무로 보통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을 다시 앞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게이트 업무가 이제 이게 게이트면은 게이트로 이 화물차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반출입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부의 화주가 이 컨테이너 그 트레일러에 실어서 오게 되면 이 게이트에 들어올 때 어느 순간 이제 컨테이너 부두에서 이 화물을 수령한 것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관세법상의 문제도 있고 화물의 인수도와 관련돼서 이제 여기 장비들이 보면 사진을 찍고 안에 이제 내부를 이렇게 투시를 해서 엑스레이 같은 투시기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에 들어올 때 카드를 입력을 시킨 카드를 집어넣으면은 이 화물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이 부두 측으로 전송이 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정문으로 볼 수는 없고 이 게이트 업무도 이제 그 화물의 인수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지금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을 하게 되면 그 기록 업무도 게이트를 통해서 넘어오면은 이제 컨트롤 타워로 넘어가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컨테이너 재고 관리도 야드에 이제 공컨테이너를 보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 업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컨테이너를 야드에서 이제 보관하는 이런 장치 관리 업무가 있고, 본선의 화물을 적하 양화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데요. 이건 주로 이제 플래너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 본선 컨테이너 부두 터미널에서 플래너라는 직종이 있어서 이 직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외국 부두에 가보면은 이 플래너들은 보통 이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좀 단순하게 이렇게 플래너 작업을 합니다만은 이 외국의 경우에는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의 그 척수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화물을 적양하고 관리하는 이 플래닝 업무를 계획을 짜놓으면 이 계획대로 이렇게 이동하고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래너의 업무가 그렇게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선박의 기항 척수가 워낙 많고 부두의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물의 적양화 관리를 위한 플래닝을 하더라도 선박의 실제 입출항하는 순서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선바가 입출항 하역 속력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항해사 출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플래너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FS에서 수출입 업무, 이제 그 CFS에서는 LCL 화물을 여기 다시 해체하거나 다시 이제 여기서 조립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출입 업무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업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터미널의 유지 보수 업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게이트 업무는, 게이트는 터미널과 외부와의 접점으로 컨테이너 및 비컨테이너 화물의 반출입 관리를 하는데요. 컨테이너 인도, 중량 체크, 외장 체크, 화물 관계 서류의 수수, 선사와의 정보와의 정도에 의해서 게이트 운영이 신속 정확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록 업무는 수출에 있어서는 게이트 반입 시 자료와 화주로부터의 수출입 절차 서류, 또 선사로부터의 목록과 대조하고 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 수입은 화물 명세서 정보와 본선 양육 시 자료의 대조, 관세 등으로 양육 컨테이너에 대한 각종 신고 검사 등 컨테이너 인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컨테이너 재고 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배닝용, CFS용, 본선 적하용 등 공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선사의 업무 영역에 속합니다. 다음 컨테이너 장치 관리 업무인데 야드 운영 업무라고도 하는데, 야드의 상황을 파악하여 수출입 컨테이너의 적부 계획을 세우거나 본선 작업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적부 계획도 대부분 컴퓨터로 자동 입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선 적양화 관리 업무, 플래닝 업무라고 하는데요. 본선 적양화 플래닝 업무는 이론적으로는 컴퓨터가 주로 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다시 조정해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100% 컴퓨터에 의존하지는 못합니다. 다음 CFS 수출입 업무는 고객의 CFS 화물의 수령, 배닝, 디배닝, 화물의 인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기계 및 컨테이너를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서 부품 재료의 관리 등도 포함이 됩니다. 컨테이너 운송이 막 시작된 단계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터미널 내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차량 보관, CFS 등은 터미널 외에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컨테이너 부두의 하역 장비, 또 자동화 시설,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보시고, 첫째, 컨테이너 부두의 하역 장비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로테르담 ECT 터미널 AGV와 부산항의 자동화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토론해 봅시다. 세 번째,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시스템을 비교해서 설명해 봅시다. 이상 제 3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